네, 한 주를 정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시장의 힘은 약하지만 그래도 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3,200선 방어에 나서주고 있는데요. 시장 진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투자 이창훈 한양대 경영대학 겸임 교수이자 전 공무원 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관세가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발효가 됐습니다. 우려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시장을 좀 잘 버텨나가고 있는데 최근 코스피 지수 흐름과 함께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네, 네. 바닥은 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닥은 확인된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무엇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시청자분들의 관심 사항일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단 그 주가에 대한 대한민국 주식이 굉장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많이 되어 있었는데 그 주가가 리레이팅 되는 부분은 PBR 1배 근처에 오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향후에는 이제 주가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금방 5,000포인트를 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재명 정부에서 5,000포인트 시대를 열겠다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5,000포인트가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 하나 갖고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결국 5,000포인트를 가기 위해서는 경제 펀더멘탈이 뒤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시장은 쉬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인데 불확실성은 분명히 뭐 해소가 된 부분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관세 협상을 뭐 다소 유리하게 한 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다 구두에 의한 협상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관세 관련된 그 문안을 작성할 때는 또 여러 가지 첨예한 대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의 그 불안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세제 개편에서도 봤겠지만 이제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단순한 소액 주주들만을 위한 정책을 펴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해관계자 집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세제 개편에도 보였지만은 뭐 50억 얘기도 나오고 거래세 인상 이야기도 나왔지만 결국 누군가가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럼 근로소득세하고 형평성은 있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법 개정을 통해서 뭐 집중 투표제나 감사위원 추가 임명 이런 이야기도 기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정책적인 면에 의한 리레이팅에 대해서 너무 기대해서 주가를 바라보지는 마시고 추가적인 성장의 모멘텀이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각 기업의 성장 모멘텀에 조금은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세도 관세지만 시장에 사실 집중했던 것은 애플의 대규모 투자였습니다. 애플이 미국에 1,000억 달러죠. 우리 돈으로 약 140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번 애플의 투자 발표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뭐 저는 분명하게 해석한 건 네. 트럼프가 세구나. 뭐 네. 왜냐하면 애플이 미국에서 공장을 진다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경제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뭐 그런 농담 삼아도 얘기했지만 애플이 만약에 미국에서 생산을 한다고 하면 애플 그 핸드폰 가격이 2배는 올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투자를 늘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소는 제가 보기엔 지금 모든 이루어지고 있는 관세 협상도 그렇고 뭐 각 나라가 7,000억 불, 뭐 5,500억 불, 3,500억 불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구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도 그냥 대충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마 정치적인 구호가 아닐까. 그렇지만 트럼프 정부 하에서는 무언가 하고 있는 신용은 다 할 것 같다 이런 생각 갖고 있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 이야기의 이면은 애플이 해외에서 만드는 그 애플폰을 미국으로 가져올 때 관세를 아주 약하게 매기거나 안 매기겠구나. 그거에 대한 선제적인 정치적인 제스처를 애플이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의 핸드폰과 어느 정도의 관세 차이가 있을까 그런 면을 좀 다소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핸드폰 측면에서는 다소 불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애플의 밸류 체인에 있는 부품사 그런 그 애플의 밸류 체인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의 부품 회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소재나 부품 회사들. 네. 그런 회사들한테는 분명히 긍정적인 뉴스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애플의 센서 칩을 그 삼성의 파운더리에서 하기로 네.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또 삼성전자한테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애플과 삼성전자가 손을 잡은 점은 당연히 좀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시야를 조금 넓혀서 반도체 전반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품목에 100% 관세가 부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같은 굵직굵직한 주요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거나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가 면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큰 상황입니다. 관세 타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분석인데 교수님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명확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문서화된 것도 없고 네. 또 트럼프 스타일 자체가 뭐 오늘 얘기했다고 내일 뒤집고 하니까. 번복을 계속하니까. 네, 그래서 네. 일단 그냥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제 트럼프가 100% 이야기해도 시장은 모르겠다. 일단 그거를 어떤 주가에 반영하기에는 너무 불확실성이 많으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의 말의 맥락에서 보면 그렇지만 미국에서 생산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해주겠다 네. 이런 얘기인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뭐 삼성전자도 미국에서 파운드리 하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또 TSMC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도 그래서 패키징 처리하는 부분을 갖다 미국의 공장을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맥락으로 해서 일단 시장이 생각하기에는 뭐 설마 100%를 때리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 당국자의 설명에 의하면 뭐 협정 문화는 없지만 구두 협상을 할 때 우리는 이제 반도체나 의약품에 대해서 최애국 대우를 해주기로 했다. 그러면 다른 나라 100% 매기더라도 가장 낮게 매기는 나라에 준해서 반도체 관세가 될 거다.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좀 안심하고 가도 되겠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시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증시에서도 AI 반도체가 반도체 관련주가 좀 시세가 좋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다시 한번 최고가 경신이 나왔고 골드만삭스에서도 뭐 200달러까지 갈 것이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미증시 안에서 빅테크 기술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뭐 제가 이제 여기 나와서 벌써 두세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 시장의 상승이 깨지는 순간까지는 AI 관련 주식이 간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주도주가 바뀔 때는 시장에 한번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AI를 대체할 만한 그런 그 주도주는 잘 안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러면 버블은 분명히 있죠. 버블이 끼어 있지만 일단 갈 때까지는 간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네. 네, AI는 계속해서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매크로 이슈를 좀 짚어보면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치고 계십니까? 일단 현재 입장에서는 보면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굉장히 탄탄하게 나오던 미국의 지표들이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고용 지표도 꺾이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PMI나 ISM 지표가 꺾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기준금리 인하가 아마 9월 달에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트럼프도 금리 인하를 굉장히 원하고 그다음에 연준의 이사도 스티븐 마이런이 들어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 맥락에서 봐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분명히 거의 뭐 확률이 무지하게 높아졌는데 근데 저는 이제 약간 그 다른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어떤 변수냐면 지금 관세를 본격적으로 시행을 이제 시작했잖아요. 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관세가 시행이 본격적으로 되는 건데 그러면 그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 어떻게 반영돼서 나올까? 그걸 아직도 못 봤잖아요. 그 관세 인상이 된 이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가 지금 봤을 때는 9월달 기준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한데 만약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높게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굉장히 시장이 혼돈스러울 것 같다. 기준금리 인하도 약간 불확실해질 수 있다. 그리고 주가도 아주 큰 폭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 동향을 당연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섹터로 다시 돌아가서 자동차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관세 타격을 받았다라는 거는 투자자분들이 다 아실 테고 현대차그룹이 GM과 처음으로 손을 잡고 신차 개발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 이 불확실성,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조금 거치고 나서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상승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지도 궁금해져요. 뭐 있다고 봐요. 네.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지금은 아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왜냐하면 이제 네. 일단 관세가 지금 자동차는 그 품목별 관세가 지금 매겨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관세 충격을 갖다가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자동차 회사가 흡수하고 있잖아요. 소비자 가격 올리지 않았잖아요. 네. 그 얘기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래서 아마 다음 분기까지는 영업이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동일한 조건으로 뭐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만 불리하게 관세를 얻어맞은 건 아니고 다른 국가하고 동일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세 협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일본은 어쩌면 15%가 아니라 17.5%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관세가 좀 명확해지고 그 다음에 실적이 망가지는 게 뭐 3분기 정도 되면 거기는 좀 분명히 자동차 주식의 주가 바닥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3,000포인트 올라오는 과정에서 다 올랐어요. 네. 자동차 빼놓고. 그 다음에 그렇게 뭐 센티먼트도 안 좋고 펀더멘털도 안 좋았던 2차 전지 섹터도 최근 한 달 동안 많이 올랐어요. 그마저도 네. 저렇게 남아있는 게 자동차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바닥으로 확인하면 거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주 부진이 굉장히 좀 속상할 정도로 좀처럼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바닥을 확인하면 이제는 좀 올라올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원전에 대한 이야기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주도주였던 원전이 최근에 살짝 주춤하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원전주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원전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좋죠. 네. 우선은 장기 성장성이 되게 좋아요. 지금 트럼프가 뭐 미국의 원전을 엄청나게 짓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미국은 실질적으로 원전을 지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미국에서 원전 사고가 나고 나서부터 지난 몇십 년 동안 그 뭐라죠? 특허 기술을 갖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원전을 뭐 100기를 진다고 하면 상당 부분은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기 성장성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도 굉장히 좋아요. 스토리도. 그런데 뭐가 문제냐? 너무 비싸. 이미 너무 올랐다. 왜냐하면 두산중공업 같은 게 대표적인 주식인데 PER이 150배예요. 그러면 이익의 성장도 따라와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이야기했지만 엔비디아나 팔란티아 네. 같은 주식은 뭐 엔비디아는 그렇게 많이 안 비싸지만 팔란티아 같은 주식은 PER이 한 400배, 500배 이렇게 돼요. 무지하게 비싼데 그걸 정당화시킬 수 있는 거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빠른 속도로 같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정체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밸류에이션 높게 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장기적으로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뭔가 센티먼트가 변화할 때는 한번 큰 폭의 조정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막 급하게 따라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원전주는 아무래도 좀 밸류가 높다. 그동안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적극적인 투자 관점은 조금 피해달라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방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고평가 논란이 나오면서 방산주도 좀 흘러내리고 있는데 방산주와 원전 투자 전략을 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카카오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눈높이가 카카오에 대해서 굉장히 낮았는데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픈 AI와의 합작품 곧 공개한다. 그런 예고 소식도 투심을 좀 회복시키는 데 작용을 했죠. 카카오 최근에 국가대표 AI 선정에서 탈락을 했지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궁금하고 플랫폼 전반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네. 주가라는 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와 실제가 변화할 때 주가가 가장 큰 폭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주식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가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네. 오늘 방산이 많이 조정받는데 방산은 누구나 다 제일 탑픽이라고 꼽았던 섹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LIG 넥스원의 실적이 딱 열어보니까 시장의 기대보다 조금 못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막 폭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가 이만큼 앞에 가 있는데 펀더멘탈이 못 따라가면 주가는 반대로 확 빠지거든요. 거꾸로 카카오 같은 주식은 다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기대감이 너무 낮았죠. 다 싫어했는데 네. 까보니까 실적도 괜찮아.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그 부분을 어떻게 보냐 하는 거는 앞으로 이제 판가름이 날 텐데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전략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AI에 대해서.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자체 AI 모델을 가져가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가에서 그 5대 AI 업체를 선정할 때 선정이 됐고 아마 저는 파이널까지도 갈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네이버만큼 뭐 AI 쪽으로 하는 기업은 없다 이래 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 AI를 할 만한 돈도 없고 실력도 안 돼.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우리는 오픈 AI하고 손잡고 갈래. 이렇게 전략을 네. 다르게 갖고 하는 건데 그 두 개의 전략을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할까? 그걸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생각하기에 국가적인 관점에서 보면 네이버 모델이 이겼으면 하는 생각을 하죠. 그게 대한민국에 바람직하니까. 그렇지만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런 거죠. 오픈 AI가 갖고 있는 그 막강한 실력과 네. 카카오의 데이터가 결합됐을 때 분명한 시너지는 있을 것 같다. 그럼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네이버 같은 모델이 어느 정도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과 응원을 갖고 있죠. 네. 국가대표 AI로 네이버는 선정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도 선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카카오에 대한 기대감은 아무래도 오픈 AI와의 협업이 되겠죠. 끝까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가운데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소식도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말부터 무비자 입국을 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소식이었고 시장 안에서 카지노주가 최근에 굉장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었습니다. 카지노주도 호텔과 관련된 종목들도 시세를 내줬는데 이런 관광 관련 업종들이 앞으로도 상승을 이끌 수 있을까요? 있다고 봐요. 있다고 보는데 아주 결정적인 거는 그 11월 APEC이겠죠. 경주에서 열리는 APEC. 경주에서 열리는 APEC 그 회의에 시진핑이 오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대박이죠.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도 엄청 높여질 거고 만약에 이 대화가 잘 된다. 그러면 한한령도 해제가 되겠죠.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클 것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어쨌든 지금 기대는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뭐 여행이나 레저나 또는 엔터나 이런 주식들이 단순한 실적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뭐 무비자 입국 이런 것뿐만 아니고 더 길게 보면 결국은 에이펙 이후에 국제 정사가 대한민국하고 굉장히 편안해질 수 있다 하는 부분을 깔고 있다고 저는 보고 네. 있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나라 외교나 정치인들이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담에서 지금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최근에는요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코스닥이 조금 더 힘을 내주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코스닥이 코스피와 키 맞추기 전략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남은 하반기 사실 8월장만 보더라도 중소형주 코스닥주 수익률이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코스피, 코스닥도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다르게 보면은 대형주하고 중소형주. 대형주. 왜냐하면 지수가 3,000포인트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대형주들이 다 올라왔죠. 대형주들이. 금융주도 많이 올라왔고.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지수가 끌고 가는 장은 당분간은 아닌 것 같고요. 최소한 지수는 박스권에서 기간 조정의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예탁금은 많이 들어와 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중소형주가 오히려 대형주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창훈 전 공무원 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